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4월 15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코로나 다시 기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K방역 이것을 상당히 자랑을 해왔죠. 그런데 이 K방역의 핵심은 사회적 활동을, 국민들의 사회적인 활동을 제약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꽁꽁 묶는 그런 방식을 택해왔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큰 어려움에 빠졌고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어쨌든 그동안은 그것이 좀 효과를 발휘를 했지만 이 피로감이 쌓이면서, 국민들 피로감이 쌓이면서 다시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백신, 해외에서는 백신의 마지막 희망을 걸고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으로 백신 확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래서 백신 후진국으로 전락을 하는 그런 상황을 맞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코로나 백신 확보를 위해서 제약회사 CEO와 통화를 해서 대량 이렇게 확보를 했다, 이런 홍보까지 막 했는데, 그것도 지금은 거의 강감무소식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무능, 백신 후진국으로 전락을 했는데, 거기다 이 거리두기, 이것도 지금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피로감이 쌓이고 있는 것이죠. 동아일보가 일면 톱으로 이 상황을 짚었습니다. 코로나 이중 경보가 울렸다. 고삐 풀린 거리두기, 안 풀리는 백신 수급. 자, 거리두기가 지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 수급마저 차질을 빚는 이런 상황을 상당히 심각하다고 동아일보가 봤기 때문에 일면 톱으로, 전체 통면을 다 틀어서 일면 톱으로 이렇게 기사를 실었습니다. 유흥주점은 영업 정지 조치 비웃듯이 하고 있고, 서울 강남 업소들은 걱정 말고 오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간판 끄고 문 잠근 채 몰래 영업도 한다. 그리고 이것은 거리두기가 고삐가 풀려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신 수급은 정부가 1045만 명분 확보 이렇게 밝혔지만, 얀센은 혈전 논란이 일어나고 모더나도 공급 차질을 빚어져서 전체 인구 대비 접종률은 2.2%에 그쳤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 문재인 대통령 확보했다고 홍보했던 내용은 조선일보 3면에 나와 있습니다. 문재인은 2분기부터 모더나 2천만 명분 들여온다는데 아직 소식이 없다. 2분기부터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지금 2분기 시작이 됐습니다. 4월인데 아직 소식이 없는 그 상황을 그때 청와대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죠.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통화 하나로 2천만 명분을 확보를 한 것처럼 홍보를 했었습니다. 백신 수급 비상에 걸렸습니다. 화이자 500만 명분 3분기 공급도 불투명하다. 급해진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571만 명분을 3분기에서 몰아받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혈전 문제로 부작용 우려가 있다는 그런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는 그 백신이죠. 자, 일단 이 상황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일면 톱입니다. 자고 나면 하나씩 차질 빚는 백신. 자고 일어나면은 하나씩 무슨 백신에 대해서 다 차질이 빚고 있다. 우리나라가 유독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이 정부의 무능이죠. 아스트라제네카는 덴마크는 완전 중단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3분기에 몰아가는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덴마크는 아스트라제네카 완전 중단했고, EU도 내년부터는 안 맡기로 했습니다. 모더나 화이자는 미국에 백신 우선 공급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변경을 했고, 한국은 3분기 계획 다 틀어질 판이다. 그래서 11월 집단 면역은 더 어려워졌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정치권도 지금 혼란스럽고, 또 문재인 정권은 임기 말기로 가면서 여러 가지 레임덕 징후들이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후임으로 유력했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이 검찰총장 되는데 후배 검사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역 서울중앙지검장이 일선 수원지검에 의해서 기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이 아래 기사, 일면 아래 기사 보시면은 하단 기사입니다.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이성윤 기소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그때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사를 했는데 그것을 못하도록 그때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이 막았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수원지검이 이 사건을 다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에게 출석을 하라고 수원지검으로 출석을 하라고 4번이나 요청을 했지만 전부 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사건은 공수처 거야. 이렇게 해서 본인이 오히려 공수처에서 내 사건을 가져가 달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김진욱 그 공수처장이 조사를 했는데 그것도 황제조사. 차를 보내서 모셔와서 하는 황제조사. 그리고 조서도 꾸미지 않았다. 이런 논란까지 일어난 그 사건인데 이것이 다시 또 검찰에 이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수원지검에서 결국은 불러도 오지 않으니 그렇다고 현직 중앙지검장을 강제로 가서 데려올 수도 없으니 그냥 불구속 기소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불구속 기소를 하는데 사실 이것이 그 이성윤 그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시절에 본인의 판단으로 이 수사를 무마를 시켰겠습니까? 정권 차원의 개입이 있었겠죠.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출국 금지 사건 이 자체가 이 몸통은 청와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 김학의 사건 수사에 검찰의 명호를 걸어라 이렇게 지시를 하면서 막 출국 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했죠. 그런데 그때 당시 이 김학의 수사를 이렇게 챙긴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챙긴 것은 검찰 개혁의 어떤 지렛대를 삼기 위해서입니다. 검찰 출신이죠. 김학의 검찰 출신인데 김학의가 뭐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 이런 의혹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철저히 파헤쳐라. 그러면은 검찰의 부도덕성 이런 것들을 빌미로 삼아서 검찰 개혁에 나서겠다는 그 차원에서 김학의 사건에 검찰의 명언을 걸어라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이후에 이 청와대가 직접 개입을 해서 그 불법 출국 금지까지 시켰고 나중에 그것을 수사하는 검찰의 수사까지 다 외압을 행사해서 무마를 시킨 그런 의혹들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유광철 여러 번 이야기가 나오죠. 청와대 지금 민정비서관입니다. 그때 뭐 울산시장 선거에도 개입을 했고 막 그 인물인데 유광철 청와대 비서관이 김학의 불법 출금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조선일보 사회민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윤은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지만 청와대로부터 다 지시를 받고 했다는 이야기죠. 총괄 지휘를 청와대 비서관이 하고 그때는 아마 선임 행정관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지시를 검찰 간부가 받아서 일선지검의 수사를 무마시키는 그런 일까지 벌였다는 겁니다. 불법 출국 금지한 그날 이규원 그때 대검 가거사 진상조사위원회 파견된 검사의 주도를 했죠. 출국 금지를. 이규원과 폰으로 통화를 했다. 이광철이. 출금 서류 2건 그 가짜로 만든 출금 서류 2건도 실시간 전달받았다. 그런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나 문무일 검찰총장은 보고도 못 받았다. 그냥 패싱.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까지 패싱하고 청와대 일개 행정관, 선임 행정관과 서로 이야기를 해서 불법 출국 금지를 시킨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하나씩 드러나겠죠. 이 정권, 진보 정권 주변의 민낯은 지금 계속 또 드러나고 있는데 최근에 화제가 됐던 게 전효관 뭐 청와대 비서관이 문화비서관이 서울시에 재직 당시에 자기가 회사를 만들어서 가족 회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51억 원을 몰아준 그 의혹이 또 새로 불거졌죠. 그리고 김우남 그 민주당 삼성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김우남 마사회장은 또 특권 본인의 보좌관 지역 보좌관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지역구에서 일을 봐주는 지역 보좌관 그 뭐 월급이 그 세금으로 나가죠. 어쨌든 그 지역 보좌관을 했던 사람을 마사회 자기가 데려가서 뭐 특권으로 비서실장직 같은 곳에 앉히려다가 그것을 이 마사회 쪽에서 말을 듣지 않자 기존의 직원들은 말을 듣지 않자 폭언을 하고 욕설을 한 그런 일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전효관 김호남 즉시 감찰하라. 공직자 내로남불 확산 차단 시도 자 감찰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글쎄요 이런 것은 우선 인사조치를 먼저 해놓고 진상을 밝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뭐 그렇게 되면은 인사조치하면은 저 정권 차원의 감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진상이 명명백백히 드러나야 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 임기 말에 가면서 계속 레임덕과 맞물려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권에 금이 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들리고 있는 그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맞물려서 4.7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참패를 했죠. 참패 후에 지도부 교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도부 경선에서 가장 중심 인물로 떠오른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조국입니다. 조국.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조국 때문에 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 5명 있었죠. 초선 의원들이 있었는데 그 초선 의원을 초선 5조 이렇게 하면서 막 벌떼 공격을 퍼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문파죠. 강성 네티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조국을 놓고 티격태격하는데 친문 강성 네티즌 문파는 여전히 조국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문파라는 세력이 어떤 세력일까? 저도 계속 궁금하고 몇 차례 분석도 해봤지만 이 문재인이 양념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죠. 양념. 어떻게 이 본인을 적극적으로 보호를 하는 그 사람들이 양념이라고 표현을 한 그 문파들, 강성 네티즌들, 문파의 정체는 뭘까? 여러 가지 분석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조국 옹호를 계기로 해서 다시 언론에서 이것을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국 논란을 계기로 해서 언론이 이 문파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 국민일보는 기획 기사를 해서 일면 톡으로 이것을 다뤘습니다. 여당 흔드는 키보드 강성당원, 이 막 댓글 올리는 그 강성당원이죠. 키보드 강성당원은 3,000명이다. 3,000명이 이렇게 정권을 좌지우지하는 거죠. 양념이라고 했지만은 양념이 아니라 완전히 이 정권 자체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 강성 지지층이 3,000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당원 게시판에서 주로 2,000 내지 3,000명이 활동을 하고 초선 5적 이렇게 막 거칠게 공격을 하는데 과거에 이 폭탄 문자 제보를 받은 한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문자 폭탄을 보낸 사람을 세어보니까 3,000명 정도였는데 그 3,000명, 문자 폭탄을 보낸 3,000명을 일제히 수신 차단을 다 해버렸답니다. 수신 차단을 하니 신기하게도 그 이후에는 문자 폭탄이 거의 끊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3,000명이 다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한국일보도 이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문파에 휘둘리는 민주당. 지령받은 듯 하루 7,000개의 문자 폭탄이 막 쏟아졌는데 이것은 정치 왜곡이다. 문파의 정치 왜곡이다. 어떤 이 좌표를 찍는다 이런 표현을 막 하죠. 누구를 공격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지령을 받은 듯이 7,000개의 문자 폭탄이 하루 사이에 막 쏟아졌다는 겁니다. 같은 내용 비슷한 시간에 일제 전송 재선 안 되고 싶지 이런 그 압박도 하고 공격받은 이유는 영혼까지 틀린 것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성당원에 의한 극단 정당 우려가 있고 방기하는 지도부의 책임이 크다. 자, 조홍천 민주당 의원 있죠. 대구 출신인데 상당히 이 입바른 소리를 하는 민주당 의원 중에 한 사람이죠. 페이스북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폭력적으로 쇄신을 막는 행위를 자시하지 말고 소수 강성 지지층들로부터 다수 당원과 뜻있는 젊은 의원을 보호해달라 이렇게 도종환 비대위원장에게 요구를 했지만 도종환 비대위원장은 묵묵부답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재보선에서 승리한 야당의 형편도 살펴보죠. 지도부 선출 문제, 또 국민의당, 안철수의 국민의당의 합당 문제,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합류 문제 이런 것을 놓고 우왕좌왕하면서 다시 봉숭아 학당으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도로 봉숭아 학당. 이 국민의힘 계열이 봉숭아 학당이라는 이 비아냥을 들은 것은 김무성 대표 시절입니다. 그때 김무성 대표 시절에 집단 지도 체제였죠. 지도부 경선에서 1등을 한 사람이 대표, 2등부터 최고위원 이렇게 돼서 같이 경쟁을 했던 사람들이 같이 최고위원회의를 하니 거기서 서로 티격태격하고 막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당대표 따라 뽑고 최고위원 따라 뽑는 집단 지도 체제로 바뀌었죠. 근데 그때는 단일 집단 그때 그 당시가 이 단일형 대표 체제였고 지금은 집단 체제인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김무성 대표 집단 지도 체제 때 김태호 등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과 회의 때마다 티격태격하는 최고위원회의 참석자들이 티격태격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소리만 내는 상황을 빗대서 그때 유행했던 코미디 프로그램 봉숭아 학당에 비춰서 봉숭아 학당 같은 정당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다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김종인, 당을 떠난 김종인, 제가 어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링 밖에서 이 국민의힘을 기량해서 독서를 퍼붓고 있습니다. 본인이 며칠 전까지 이끌다가 떠난 당에 대해서 아사리판이다 이렇게까지 비꼬고 있고, 또 윤석열 전 총장을 데리고 딴 살림 차릴 궁리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경향신문 5면에서 이 두 가지를 다 짚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권 통합사고 갈수록 어수선한데 김종인은 링 밖에서 게임을 지락펴락하고 있다. 자, 세대교체론에 중진들이 견제를 하고 나섰고, 초선 김웅 의원은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고, 그리고 통합론, 또 자강론 연일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 사태까지 일으켰죠. 그 개표 현장에 가서, 상황실에 가서 자기 자리 없다고 당직자에게 폭행을 한 송원석 의원은 또 자진 탈당을 하고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데, 김종인은 링 밖에서 게임을 지락펴락하고 있다. 일단 장애 훈수에 물 마시던, 그러니까 마치던 우물에 침 뱉기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번 주 금태섭과 회동에서 윤석열 등판 제3지대 포석 간척 이런 기사입니다. 국민의당과의 합당, 김종인이 국민의당과의 합당, 홍준표 독당 여기 반대 입장을 제시를 하고 밖에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권 경쟁이 가열되는 것을 놓고 아사리판이네 뭐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아사리판에 윤석열이 왜 들어가느냐, 나와 함께 해야 돼, 이런 메시지를 지금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세계일보는 그 부분을 짚었습니다. 김종인 금태섭이 내일 회동을 하는데 이것이 윤석열 등판 빗자락 깔기 아닌가. 윤석열 전 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죠. 지금 여도 야도 다 이렇게 정비를 하는 그 상황 아니냐. 아마 그 상황에 끝나야지 본인이 어디로 갈지 선택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에서 김종인 정치 고수죠. 정치 책략가 김종인이 이 윤석열을 데리고 같이 해보려는 그 심산으로 여러 가지 판을 깔고 있는 그 상황 같습니다. 금태섭은 국민의힘 중심의 통합 방식이 아닌 새로운 인물과 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김종인은 국민의힘은 아사리판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중도 개혁같이 무게실은 행보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이 상황에서 다양한 전문가를 접촉을 하면서 채비를 차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101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와 만났죠. 그리고 또 이종찬 전국정원장도 만났고, 또 노동문제 전문가도 만나서 대권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 이런 상황까지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이 윤석열이 없는 대권 그 구도,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국민의힘에 윤석열이 없는 대권 구도. 만약에 지금 일부에서 하는 것처럼 윤석열이 당연히 국민의힘과 같이 해서 범야권의 대권 후보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만약에 그 윤석열이 사라지는 그 상황도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죠. 가령 뭐 이런저런 이유로 정치를 포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김종인, 가령 예를 들어서 김종인에 엎혀서 제3지대로 나가 있다든가, 그래서 나중에 국민의힘과 결합이 안 되는 상황, 그래서 뭐 반기문, 고건처럼 중간에 뭐 포기해버리는 상황,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없는 국민의힘을 계속 상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자강론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장 현실적인 자강론이 내부에서도 대권 주자들을 막 키워야 되는 것이죠. 기존에 있던 주자들 키워야 됩니다. 홍준표도 빨리 들어와야 되고, 뭐 유승민, 뭐 원희룡 다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당이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김종인 체제에서는 그것을 다 오히려 억눌려 버렸죠. 억눌렸기 때문에 지금 새로 구성되는 지도부는 어쨌든 대선 후보 경선 관리를 해야 되니 그런 판을 깔아줘야 되는 그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최근에 국민의힘 자기 대권 주자 중에서 좀 부상되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승민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 지지율은 지금 2%, 3% 정도에 머물고 있지만은 상당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또 당내에 유승민계라는 계보도 형성이 되어 있죠. 과거에 친이, 친박 뭐 이런 것보다는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은 유승민 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유승민 의원은 최근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30년 구형을 내렸는데 그것은 과하다 이렇게 해서 일종의 뭐 견제가 시작됐다 이런 분석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유승민은 견제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 자, 오늘자 영남일보에 유승민 의원의 인터뷰가 실려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어제 영남일보가 주최하는 CEO 아카데미 특강을 했죠. 거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일단 보시겠습니다. 2030 중도층 지지 없이는 정권 교체 불가다. TK가 정치 변화를 주도를 해야 된다. 중도층 확산, 중도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계속 해왔죠. 개혁 보수를 주창을 하는 인물입니다. TK가 갈라파고스라는 말을 듣지 말고 한번 바뀌어 보자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향후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외연 확장이 중요하고 그 출발은 TK와 보수의 변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유승민 의원이 에게 가장 극복해야 될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고 핵심 원조 친박이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죠. 앞장서서 나가서 정당을 차리고, 그러다가 지난번 총선을 앞두고 다시 보수 진영과 그 국민의힘 계열과 다시 통합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뭐 탄핵의 강을 건너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차기 대권 주자로 본인이 부상을 하려면 이 문제는 반드시 한번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자, 윤석열은 용서가 되고, 무슨 말씀이냐면 윤석열은 수사를 했죠. 박근혜 정권 수사를 해서 탄핵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될 때 그 탄핵 사유서 중에 상당수가 윤석열이 수사한 검찰의 기수장입니다. 그래서 그 빌미를 제공을 했고, 그것을 그때 당시 야당과 그리고 탄핵에 찬성하는 유승민 그 진영, 김무성 진영 이쪽에서 같이 힘을 모아서 탄핵을 의결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윤석열이 일단 그 국민의힘에서 용서가 되는 분위기다. 뭐 자기 유력한 대권 주자를 떠오르고 이렇게 되니. 그런데 유승민은 왜 안 되냐, 용서 안 되냐 이런 이야기도 있다. 그래서 탄핵의 강을 넘었다고 보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기 대해서 유승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5년간 봉변도 많이 당하고 화형식도 많이 당했다. 바닥에 내 사진을 두고 빨간 스프레이로 X자를 그린 경우도 있었다. 그 분위기가 쉽게 바뀌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내년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안에 있던 밖에 있던 야권 전체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후보 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 단일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 유승민도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국민들이 생각할 것이다.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내게 서운한 마음을 갖고 계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겠나. 자, 지금까지 이 시점까지의 유승민 전 의원의 스탠스입니다. 앞으로 윤석열이 당에 국민의힘 안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은 범보수 안에서 이 논쟁이 한 번은 언젠가는 치열하게 거치고 넘어가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